희식이 삼촌은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면서 소백산 속으로 뱀을 잡으러 떠났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영준을 데리고 낙산 꼭대기를 돌아 산책을 했다. 영준은 희식이 삼촌에게서 따뜻한 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기이한 것은 희식이 삼촌은 왠지 모르게 무슨 슬픔 같은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런 얘기를 그가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으나 영준은 그 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희식이 삼촌의 저 슬픔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각에 잠겨보는 영준이지만 그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영준이는 하고 많은 직업 중에서 희식이 삼촌은 왜 땅꾼 노릇을 하는지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준은 왠지 희식이 삼촌이 좋았다. 그가 어쩌면 가족들과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감지했을 때 맨 먼저 눈앞에 떠오른 사람이 희식이 삼촌은 아니었다. 하지만 영준은 자신을 아무렇게나 방기할 수는 없었다. 지금은 의욕도 아무런 열정도 없지만 결코 저 광막한 인생의 들녘에서 자신의 존재를 제거시킬 수는 없었다. 잠시의 후퇴는 있지만 영원한 칠몰은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오해수 여인을 찾는 일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그리움과 믿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준은 뭔가 아직은 그녀를 찾을 시간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이다. 희식이 삼촌을 따라가야 한다. 그는 어쩌면 자신에게 어떤 광명의 빛을 비춰줄는지도 모른다. 사귈 수 없는 슬픔의 덩어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희식이 삼촌. 그가 이 세상 어디에도 데리고 다니는 명예라는 계집아이. 그 아이는 요즘도 그렇게 팬티를 입지 않고 다니지는 않겠지. 희식이 삼촌을 따라가자. 명예는 자신을 보고 오빠라고 하지 않았는가. 희식이 삼촌도 영준이 자기가 명예의 오빠라고 말했었지. 영준아, 이번에 가마 꽤 시간이 걸릴 기다마. 그동안 묵을 싸라고 연탄을 들라놨으니까에 명예 데리고 잘 있거라. 그러고 이제는 마음을 차분히 묻고 정신을 가다듬어야지. 다시 책하고 연필을 잡아야지. 네가 누구고? 나는 하도 네 이바구를 들어 싸서 니는 똥도 안 싸는 줄 알았다 카이. 네 이바구를 내한테 전해준 사람이 가더라. 니는 3살 때 벌써 전자문을 줄줄 외우고 4살 때 동몽선습을 다 외웠었다 카더라. 네가 누구고 야야. K고등학교라 카마 한수 이남에서는 최고다 이긴데 거기서 2등 한 번 안 했다 이거 아이가. 내가 죽을 똥 살똥 뱀을 잡아올 끼까네. 니는 좀 마음을 가라앉히라. 잉? 내 말 알아들었나? 와 대답이 없노. 희식이와 영준이는 산 아래 어둠 속으로 시선을 주었다. 서울의 낯선 밤 풍경이 항구의 앞바다처럼 갖가지 불빛을 떠하는 채 저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 이 넓고 넓은 서울에 니하고 나, 그러고 저 불쌍한 명예밖에 더 있나? 희식이는 영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앙상한 손바닥에서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그라마 하나만 물어도 돼예? 그럼 되지. 무슨 얘기고? 어릴 때 내 이바구를 삼촌한테 전해준 사람이 누구라 예? 이번에는 희식이가 말이 없었다. 알 수 없는 감정의 회오리가 가슴을 휘감아 오는지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침을 삼켰다. 먼 항구 도시의 불 꺼진 밤바다처럼 저 아래로 가라앉아가는 거대한 도시에는 깊고 깊은 침묵이 깃들었다. 주변엔 놀랄만한 정적이 몰려 있었다. 그 사람이 명예 어머니지. 그 짙은 침묵을 깬 사람은 영준이었다. 그래, 영준이도 이제 많이 컸구나. 그러고 명예 어머니가 삼촌 누구야지? 그래, 그것도 맞다. 그래, 그걸 어째 알았노? 형님이 말했을 떡은 없을 낀데. 다 알았지.
언젠가 삼촌이 아버지 보고 매형이라 했지. 그러고 와 아버지가 삼촌을 만나마 그리 슬피 울어쌌고 손잔디 하고 얼굴을 비비고 했었는지 나는 짐작을 했어 예. 누부야는 예쁘고 고운 분이었단다. 명예를 보면 알 수 있어 예. 영준아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그 순간 영준이 귀에 와닿는 희식의 목소리는 분명히 젖어 있었다. 알 수 없는 격한 감격이 영준이 가슴에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뜨거운 액체가 눈동자를 가득히 채워왔다. 네가 나를 삼촌이라 불러주니 정말 좋구나. 나는 정말이지 네 진짜 삼촌들 연발이나 연흥이 그리고 연찬이 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누구보다도 진짜 백이 삼촌이 되고 싶구나. 희식이 삼촌도 내한테 진짜 백이 삼촌이라 해. 그래 그렇다. 그래 명예도 네 진짜 백의 동생이다잉. 알고 있구마. 두 사람은 서로들 손을 잡았고 각자의 손등에 뜨거운 액체가 묻어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무 상자의 구멍 속으로 징그러운 뱀 대가리나 만지면서 오줌 싸게 계집아이나 데리고 숨어다니는 뭔가 낯선 사내에게서 이렇게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오리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삼촌은 어쩌다가 뱀을 잡게 됐는겨. 그래 그게 그래 궁금하냐. 그것도 다 돌아가신 누부야가 하락해서 시작한 일이다. 누부야를 너무나 좋아하무마. 누부야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누부야하고 나는 단둘이서만 남아서 걷다마. 누부야가 어머니 노릇도 다 했지. 내 똥기저귀도 갈아 끼우고 말이다. 우리 부모님은 일제시대에 죽었다 카더라. 나는 본 적도 없다 아이가. 누부야가 좋아하는 게 나도 좋고 누부야가 싫다 카마 나도 싫더라. 누부야는 정말로 차성님을 좋아했다 카이. 차성님이 죽으라 카마 죽었을 기다마. 나는 정말 모르는 소리구마. 그래 그럴 기다. 알 턱이 없지. 그래서 놀랬나? 이시기 삼촌요. 처음 듣는 소리지만 전혀 모르는 소리는 아니구마. 삼촌이 누락하는 거 아무한테도 들은 적이 없지만 대략은 알고 있었구마. 명예가 누락하는 것도 짐작했지. 내 나이가 벌써 20살이구마. 그걸 모르겠는겨. 그런데 삼촌 누부야는 와 죽었는겨. 영준아 그런 입하고 두고두고 하자. 오늘 다 해뿌리마 허전해서 어째 살 끼고. 좌우간 나는 누부야가 독사를 잡아라 해서 뱀을 잡으러 댕겼고 그기 나를 이렇게 땅끈으로 만들었는기라. 영준은 정말로 말문을 잃었다.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었다. 누나를 너무나 아꼈고 사랑했기에 누나 애인과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독사 잡으러 나간 사나이가 자신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이다. 그것이 기회가 되어 일생 땅꾼으로 뛰는 사내가 되었다. 영준에게는 무슨 꿈 같은 얘기였다. 누나가 없는 영준이기에 한결 더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희식이 삼촌의 얘기로는 다만 누나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자라나면서 그는 정말 누나의 치마폭에 쌓여 지내온 듯 했다. 자, 이제는 돌아가제이. 밤이 깊었다. 내가 이번에 내려가마 명을 한번 찾아볼 끼다. 너무 걱정하지 마레이. 제발 이제는 책상 앞에 좀 앉거라. 둘은 공지를 벗어나 집으로 향했다. 밤은 소리 없이 깊어가고 있었다. 저 아래 청계천의 썩은 수면 위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새벽에 눈을 뜨니 희식의 잠자리가 비어 있었다. 영준은 삼촌이 떠나갔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런 경우를 벌써 여러 번 겪었다. 저쪽 아랫목으로 명예가 잠들어 있었다. 창문에는 벌써 여명이 전해져 왔다. 산 꼭대기라 새벽은 어디보다 빨리 찾아왔다. 잠들어 있는 명예의 얼굴에도 여명은 깃들기 시작했다. 어린 것이 고단했던지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팬티도 입지 않고 지리내만 풍기는 계집아이라는 생각이 요즘은 많이 가셔 있었다. 어린 명예였으나 사리 판단이 분명했고 아울러
선천적으로 감칠맛 있고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누워 있어서 그런지 오똑한 콧날이 깨끗한 입술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아직 어린아이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처녀로 자라나면 상당한 미모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명예의 어머니, 그녀의 미모가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대략이나마 짐작이 갔다. 그녀의 심성도 짐작이 갔던 것이다. 저 자식이 딸린 한 사내를 그렇게도 울린 여인의 여자다운 자태가 어린 것이 잠들어 있는 머리맡 위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저 아이가 진짜 내 동생일까? 새삼스런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신비로움이기도 했다. 여동생이 없어서일까? 영주는 고개를 빼어 명예의 얼굴에다 시선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것은 분명히 미려한 얼굴이었다. 영주는 뭔가 침몰해가는 자신의 정신에 알 수 없는 한 줄기 서광이 비춰든다는 생각을 했다. 희식이 삼촌과 명예의 존재는 분명히 지금까지 자신이 감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오빠, 배고프세요? 갑자기 명예가 입을 뗐다. 잠들었으리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녀는 깨어 있었다. 아니, 배고프지 않아. 조금 참으세요. 밥 해드릴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삼촌이 아빠 엄마를 만나고 온댔어요. 아빠 엄마를? 네. 영주는 마침 잇몸을 일으켜 세우는 명예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 어린 계집아이는 분명히 자기의 동생이었다. 그리고 희식이는 분명히 자신의 삼촌이었다. 영주는 명예의 상체를 끌어당겨 안았다. 머리털에서는 악취가 풍겼으나 그녀의 몸에서는 어린 소녀 특유의 부드러움과 체온이 남아있었다. 어렴풋이 느껴왔지만 안개 속에 갇혀있던 혈통의 한 가닥이 그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명예도 격한 감격을 느꼈는지 오빠 하고 절규하면서 영준이 가슴에 안겨왔다. 어린 것이 혈육의 정이 그리웠던 모양이었다. 어린 계집아이는 어깨를 들먹이며 오열했다. 자신의 기막히는 처지가 서러운 모양이었다. 그녀의 감격이 그대로 영준 자신의 감정세계로 전달되었다. 영준은 자신이 좌절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다. 이 어린 것이 생각하는 오빠의 존재는 대단하기만 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오빠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누구한테서? 삼촌한테서도. 영주는 지금 문 밖에서 밝아오는 햇살처럼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새로운 희망의 존재를 흐리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명예는 아침밥을 짓는다며 밖으로 나갔다. 영준이가 하겠다고 했으나 한사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 명예가 나가고 난 뒤 잠시 이불 속에 누웠다가 영준은 깜빡 잠이 들었다. 희식의 출발로 밤새 긴장한 탓이었을까 피로가 몰려왔다. 꿈속에서는 뱀을 잡으러 사냐를 돌아다니는 희식이 삼촌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뱀을 잘도 잡았다. 개 중에는 잡히자마자 알을 낳아버리는 놈도 있었다. 그리고 알에서는 금방 새끼들이 기어나왔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알에서 기어나온 새끼뱀들은 어미가 누구인지 찾지도 않고 산속으로 재빨리 사라지는 것이었다. 사라지고 또 사라져갔다. 영주는 퍼뜩 꿈속에서 깨어났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배어 있었다. 그는 후다닥 방을 나와 손바닥만한 마당에 섰다. 부연 안개 속으로 햇살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낯선 도시 서울이 서서히 다가서고 있었다. 그날 아침은 왠지 서울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그에게 다가서는 것이었다. 새끼뱀처럼 살아가기 위해 제멋대로 사라질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어쩐지 자신의 새로운 삶의 무대가 바로 이곳 서울임을 지각하는 것이었다. 경상도의 그 웅대한 분지 도시는 자신이 지나간 삶의 무대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의 이런 마음의 추위를 눈치챘는지 처마 아래 노천 부엌에서 밥을 짓던 명혜는 등 뒤의 오빠를 조심스럽게 곁눈질했다. 나라는 어수선하기만 했다. 부정부패 일소와 가난 추방을 내세운 5.16 혁명 인사들은 4대 의혹 사건에 연루되어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증권 파동 사건과 회전 당구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그리고 워커힐 사건이 그것이다. 혁명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공화당이 연초에 창당되었다. 5대 대통령 선거와 6대 국회의원 선거의 열풍이 벌써부터 불기 시작하는 때였다. 영주는 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여러 대학교로 진학한 고향 친구들을 찾지 않기로 했다. 어느 사이 세계는 달려져 있었다. 대학생과 여태껏 고등학생의 교과 과정에 얽매여 있는 자신과의 사이에는 큰 강이 흐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직 자신도 대학생이 된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으나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난 후에 그들을 만나고 싶었다. 예, 명혜야. 삼촌이 없는 사이 오늘 내하고 방 청소나 깨끗이 하자꾸나. 조반을 먹고 영준과 명혜는 청소를 시작했다. 방 정리를 하면서 영준은 작년 가을 박스 속에 집어넣은 후 열어본 적이 없는 입시 준비서들을 다시 끄집어내었다. 어쩌면 다시 이 책들과 씨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의 구석구석에 말린 뱀들과 그것을 갈아 만든 뱀가루의 봉지들이 널려 있었다. 어딘가 알 수 없는 비밀과 신비의 한 구석을 가지고 있는 희식이 삼촌의 죄치가 짙게 묻어 있었다. 머나먼 땅, 능선과 안개로 가려진 신비의 세계를 향해 그는 고난의 행진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가 데리고 다니는 명예라는 아이의 존재도 그를 한결 신비롭게 만드는 구실을 했다. 희식이 삼촌과의 만남은 자칫 황폐화되려던 영준의 시몬에 그래도 인생에는 감추어진 오술들이 있고 희망과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조금은 괴이적은 성격의 소유자인 한 사내는 뱀 잡으러 떠나고 그들은 먼지 풀풀거리는 새방에 남게 되었다. 그들은 이때까지 전혀 느껴보지 못한 낯선 감정에 젖어 있었다. 예, 명혜야, 너 말이다.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을 많이 좀 데워라. 뭐 하시려고요? 어디 좀 쓸 데가 있어서. 영주는 잘 데워진 물로 명혜의 머리를 깨끗하게 감겼다. 머리털 속에서 집 떼기가 한 움큼 나올 정도로 아무렇게나 내던져 자라난 아이였다. 머리를 깨끗이 감겨놓으니 짙고 윤기 나는 머리털로부터 고운 자태가 흘렀다. 비록 배는 다르다고 하지만 같은 핏줄을 나눈 그들이 아닌가. 명혜도 생전 처음으로 오빠가 머리를 감겨주니 기분이 좋은 듯 했다. 연신 생글거리고 콧노래까지 불렀다. 오빠, 대학생 되는 공부 안 하세요? 명혜는 콧노래를 부르다 말고 지나가는 투로 말을 건넸다. 어린 그녀였지만 이제는 눈치코치를 다 알고 있었다. 그녀는 또 삼촌에게서 영준의 일가의 상황과 영준의 지금 입장과 심경을 몇 차례 전해 들은 바가 있었다. 영준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가장 솔직한 대답은 대학 진학을 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다. 그것은 뭐니 해도 가족이라는 피의 엉김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영준은 이 얽혀있는 피의 너울을 벗어던질 수 없었다. 영준 자신도 부모와 동생들이 거처를 모른다. 지난 가을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영준을 불러 약간의 여비를 주면서 잠시 집을 나가 있으라고 했다. 가능하다면 분지 도시를 떠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어머니는 경황이 없어서 무슨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도 못했다. 그분은 그런 경황 속에서도 이문의 집으로 우선 가 있으라고 했다. 그러나 영주는 영문도 모르고 집을 나가기가 썩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이종사촌 정성렬의 집으로 책 보따리를 옮겼다. 집안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줄은 짐작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급작스레 커다란 이변이 들이닥치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며칠 전부터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며칠 후 하교하는 길에 집에 들러보았더니 웬 낯선 여자가 그를 맞았다. 그녀는 주인집의 행방을 오히려 영준에게 캐묻고 그를 놓아주지를 않으려고 했다. 그 집 아들이라 카마 아버지 어머니 사는 데를 모른다 이 말인데 그게 무슨 소리고 요새 고등학생들이 거짓말을 어째 이래 잘하노? 거짓말이 아이구마. 모리 까네 여길 찾으러 왔을 게 아인교. 알마 뭐하라고 여기 왔겠는교. 그래 모르기는 모르는 모양이다마. 우리 집 아저씨가 너가 아버지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 아저씨가 있었으마 니도 잡혔을 끼다. 내가 잡히다이. 그게 무슨 소린겨.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짓어예? 죄를 지도 큰 죄를 짓제. 남의 돈을 그래 많이 꼴박았다 아이가. 영주는 대략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분은 동업자하고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밤낮을 뛰어다니셨다. 그런데 무슨 큰 탈이 생긴 것 같았다. 사태의 주인은 대략 짐작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영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다. 덩치만 컸지 인생 체험이란 거의 없다시피 한 그에게 그것은 너무나 큰 시련이었다. 그는 정신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지고 만 것이다. 그는 등교할 생각을 못하고 정성렬이 단칸 새방에 누워있었다. 그러던 차의 뜻밖에도 희식이 삼촌이 찾아왔던 것이다. 그와 명혜는 무조건 서울로 가야 한다고 간곡히 정했던 것이다. 멍한 정신 상태를 정돈하지 못한 채 영주는 그들을 따라 나섰다. 뱀 잡으러 떠났던 희식이가 며칠도 안 되어 돌아왔다. 그가 둘러매고 다니는 나무 상자 속에는 잡은 뱀이라고는 없었다. 그는 나무 상자를 방 윗목에 내려놓고는 밖으로 급히 나돌아다녔다. 그가 갈 때라고는 산 아래 종로 5가통의 한약재 거리뿐이었다. 영준과 명혜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으나 희식의 눈치로 보아 무슨 얘기를 걸 처지가 못 되었다. 온종일을 돌아다닌 희식은 밤에 영준에게 고향을 좀 다니러 가자고 했다. 희식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뇌의 흔적이 역연했다.